전라도의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2007년 7월 15일 평화로기로 유명한 한국의 전라도 지역에서 소곡마을 주변 주민들은 근처 숲에서 발견된 한 젊은 여성의 끔찍한 시신에 충격을 받았다. 숲에서 현장 학습을 하던 학생들이 신고하여 경찰이 시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의 끔찍한 상태에 모두가 경악했다. 운명의 아침 하주은 태양처럼 환한 미소를 가진 19세 소녀는 가족의 자랑이었다. 막내로서 그녀는 늘 사랑받았지만 결코 버릇없지 않았다. 주은은 사랑스러운 소녀상이었다. 열정적이고 성실하며 야망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꿈을 안고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다. 그의 가족은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딸의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했다. 7월 11일 아침, 주은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떠났다. 어머니가 준비한 죽을 빨리 먹으며 반농담 반진담으로 말했다. 어머니, 죽이 좀 맛없네요. 저 일찍 돌아와서 2배로 먹을게요. 그것이 가족이 그녀에게서 들은 마지막 농담이었다. 익숙한 자전거를 타기 전 그녀는 멀리서 어머니에게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며 자신의 목적지를 설명했다. 어머니, 효진 친구 집에 갈게요. 좋은 교재 좀 빌리려고요. 그녀의 어머니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고 이런 종류의 외출은 딸에게 아주 평범한 일이었기에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주은은 나무가 우거진 긴 도로를 자전거로 달렸다. 새소리는 부드럽게 자갈길 위로 구르는 바퀴 소리와 어우러졌다. 앞에는 전라도의 상쾌하고 깨끗한 공기가 있었다. 주은은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그날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 그녀는 친구들과 매우 사교적이고 모든 이들과 잘 어울리는 성격이어서 이 여정은 단순히 또 다른 사랑스러운 방문일 뿐이었다. 평소처럼 그녀는 전라도 숲을 지나갔는데 이는 지역 주민들이 더 빨리 이동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지름길이었다. 아침에 전라도 숲은 나무십 사이로 비치는 햇살로 시적으로 아름다웠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곳은 항상 지날 때마다 조금 차갑게 느껴지는 곳이었고 특히 해질 무렵에는 더욱 그랬다. 그날 전고 태양이 이미 매우 뜨거울 때 가족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이 시간에 아이가 아직 오지 않았지? 그녀의 어머니가 스스로에게 물었고 눈썹이 점점 찌푸려졌다. 처음에는 주은이 친구들과 조금 더 머물렀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저녁 그림자가 길어지자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녀의 모든 전화는 응답 없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전화가 계속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자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가족은 주변에 물어보기 시작했고 심지어 효진의 집까지 찾아갔지만 주은이 거기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의 심장은 조여졌고 그녀는 서 있을 수 없었다. 눈물을 닦으며 이웃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주은 가족의 결심은 딸을 반드시 찾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앞으로 마주해야 할 끔찍한 진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충격적인 현장 2007년 7월 15일 전라도의 숲속 나무들은 눈부신 햇살 아래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아름다움은 작은 소름 끼치는 냉기를 감출 수 없었다. 자연을 사랑하는 젊은 학생들의 한 무리는 일상의 피로를 잊기 위해 이상적인 야외 활동 장소로 여겨지는 숲을 함께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날의 여행이 자신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린, 무리 중 한 여학생은 금지된 숲 지역에서 예술적인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땅 위에 무언가 특이한 것을 우연히 발견했다. 잠깐만, 저기 뭔가 이상한 거 없어? 그녀는 친구들에게 멈추라고 외쳤다. 한 친구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의 입가에 있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고 대신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다. 아, 세상에 믿을 수 없어. 이건 사람 뼈야.
숨가쁜 탄식이 울려 퍼졌다. 그들 앞에는 평생 보지 못했던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나무십과 질척거리는 땅 사이에, 나무십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 속에 하얀 뼈가 드러나 있었다. 시신의 위치는 그 자체로 비극적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희생자의 머리와 상체는 거의 하얀 뼈 조각만 남아 있었고, 손은 부패한 밧줄에 뒤로 묶여 있었다. 해골의 빈 눈구멍은 마치 각 학생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고, 무리의 모든 이들은 굳어버렸다. 근처에는 개인 소지품들이 흩어져 있었다. 진흙투성이로 비스듬히 놓인 학생용 풍황 자전거, 찢어진 오래된 배낭, 그 안에 흩날리는 몇 권의 작은 책들. 이 물건들은 절망의 색채로 물들어 있었고, 마치 그 주인의 이야기를 말하려는 듯했다. 전라도 숲의 나무들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법의학자들은 유고를 응시하며 감히 작은 소리도 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한 젊은 직원이 얼굴을 돌리며 마스크를 꽉 붙잡고 그의 숨결은 공포에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끔찍한 광경과 마주해야 했다. 남은 뼈들에 길게 새겨진 날카롭고 예리한 자국들은 비인간적인 광기의 흔적 같았다. 법의학자들은 몸을 구부려 각 뼈 조각과 흔적을 꼼꼼히 조사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더욱 섬뜩했다. 피해자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살해되었다. 배를 가르고 심장을 빼냈다. 가슴 부분은 깊게 파헤쳐져 뼈 사이에 차갑고 공허한 공간을 남겼다.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한 법의학 전문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단순히 살인을 저지른 게 아니다.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미친 의식이다. 이런 광경은 가장 베테랑 경찰조차도 떨게 만들 수 있다. 한 경험 많은 경찰관은 긴 한숨을 내쉬며 현장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경찰 생활 20년 넘게 했지만 이렇게 두려웠던 적은 처음이야. 전라도 숲은 원래 조용했지만 지금은 공포의 비명소리만 들리는구나. 이 무거운 말들은 과장이 아니었다. 이 숲 깊숙한 곳에는 무언가 어둡고 섬뜩한 것이 있었고, 한 번도 이곳에 발을 들인 적 없는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는 악몽 같은 무언가였다. 현장의 모든 세부 사항은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니라 가해자의 병적인 연출이었다. 개인 소지품, 자전거, 그리고 마침내 뼈까지도 그가 저지른 냉혹하고 잔인한 행위를 고발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정체는 누구이고 진짜 가해자는 누구인가? 그 답은 전라도 숲의 침울한 대기 속에 아직 걸려 있었고 앞으로 펼쳐질 긴장된 수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단서. 의문의 남자친구 전라도 지역에 충격을 준 사건 이후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 하주은의 끔찍한 죽음과 관련된 모든 단서를 찾기 시작했다. 그들이 처음으로 포착한 단서는 그녀와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남자친구 강도현이었다. 21세의 이 청년은 지역 대학생으로 잘생긴 외모로 유명했지만 조용하고 때로는 불쾌할 정도로 딱딱한 성격을 가졌다. 주은의 친구 관계와 이력에서 강도현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냈으며 공식적으로 약 2년간 연인 사이였다. 주은은 친구들에게 도현을 매우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말했지만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일부 사람들은 주은이 서울대 합격 통지서를 받은 이후 그들의 관계가 더욱 긴장되었다고 말했는데 도현은 같은 도시의 대학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희생자의 가족은 그녀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강도현을 의심하며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다. 주은의 어머니는 경찰에게 이렇게 말했다. 전날 밤 내 딸이 도현과 전화를 아주 오래 통화했어요. 다소 큰 소리로 언쟁하는 것 같았죠. 제가 물어보면 딸은
괜찮아요 엄마라고만 말했지만 그들이 또다시 싸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작은 세부 사항들은 점차 도연에 대한 복잡한 이미지를 드러냈다. 단순한 갈등 소문뿐만 아니라 주은이 다른 남학생과 대화할 때마다 과도하게 질투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도연의 한 동급생은 말했다. 강도현이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때로는 정말 불쾌해요. 학교 파티에서 그가 주은의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모습을 본 적 있어요. 그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마치 그녀를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경찰이 강도현을 소환하여 조사할 때 상황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경찰의 질문에 직면해 그는 놀랍도록 차분하게 세부 사항을 하나씩 답변했다. 도현은 주은과 그녀가 실종되기 전날 전화로 가벼운 다툼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서울에서 대학 공부가 바빠질 거라 더 많은 개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네, 나는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그토록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못했어요. 놀랍게도 강도현은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주은이 실종된 날, 그는 수십 명의 학생들과 교수진과 함께 대학에서 대규모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다. 함께 찍은 사진과 세미나 영상은 도현이 사건 현장에 있을 수 없음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현에 대해 경찰이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의혹이 있었다. 친구들의 모순된 진술로 인해 수사팀은 수사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했다. 도연의 친한 친구는 그가 전라도 숲을 좋아하지 않으며 거의 방문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근처 카페에서 일하는 한 목격자는 최근 도연이 커피를 사고 숲으로 이어지는 길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확신했다. 과연 강도현은 그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무죄일까? 아니면 의심스러운 무언가를 숨기는 완벽한 가장일까? 진실을 밝히려는 압박감은 대중의 관심과 함께 점점 고조되었고 경찰이 이 미스터리를 신속히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도연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거가 부족하지만 그는 여전히 감시 대상 목록에 올라 있었다. 혼란스러운 퍼즐의 조각들처럼 이 이야기에서 도연의 위치는 여전히 모호하고 윤곽을 잡기 어려웠다. 수상한 얼굴이 나타나다 여러 주 동안 이어진 수사에서 눈에 띄는 돌파구가 없자 전라도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답답해졌다. 주민들은 공포 속에서 살기 시작했고 모두가 자신과 자녀들에게 끔찍한 사건 이후 숲에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심지어 숲과 인접한 지역의 가족들은 일찍부터 문을 굳게 닫았고 집안의 불빛은 보이지 않는 공포를 몰아내려는 듯 밤새 켜져 있었다. 모든 단서가 거의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임병희라는 늙은 산림관리인이 경찰서에 나타나 실종된 희생자 당일 본 이상한 일을 제보했다. 병희는 그날 아침 전라도 숲에서 낯선 남자가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키가 170cm 정도로 마른 체격이었고 어두운 색 재킷을 입고 얼굴을 거의 가릴 정도로 모자를 썼어요. 제가 그를 마주쳤을 때 그의 눈빛은 불안함을 드러냈고 마치 누군가에게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병희는 말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을 보여주었다. 병희의 이야기는 마치 차가운 공기처럼 수사실의 구석구석을 세우며 들었다. 그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의 기술 스케치팀은 용의자의 초상화를 그렸다. 스케치된 남자는 길고 각진 얼굴, 작지만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미스터리한 표정은 보는 이로 하여금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이 초상화와 함께 경찰은 즉시 이 남자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초기 조사에 따르면 전라도 지역은 희소 인구 지역으로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서로를 알고 있어 묘사된 낯선 인물이 나타났다면 쉽게 눈에 띄었을 것이다. 하지만 누구도 심지어 숲을 드나드는 상인들조차도 그 남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마을 사람일까?
아니면 전라도 숲에 삼켜진 마치 그림자 같은 존재일까? 그래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경찰은 마을의 각 가구와 인근 지역의 주민들을 순차적으로 면담했다. 현장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잡화점 주인은 병희가 실종된 날 아침 8시경 묘사된 남자가 가게 앞을 지나갔다고 증언했다. 그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천천히 길 반대편으로 걸어갔어요. 아무도 보지 않고 그냥 숲 쪽으로 고개를 숙인 채 곧장 걸어갔죠. 가게 주인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회상했다. 세부 정보들은 마치 모호한 그림의 퍼즐 조각들처럼 서서히 맞춰졌지만 아직 명확한 윤곽을 그리지 못했다. 이 남자의 이상한 행동으로 경찰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그가 진범일까? 아니면 단순히 우연히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을까? 꼼꼼히 추궁당하자 처음으로 정보를 제공한 임병희는 평소보다 더 긴장하기 시작했다. 그의 진술은 이전에 말했던 것과 점점 모순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 낯선 사람이 숲 깊은 곳에서 나왔다고 단언했지만 자세히 물어보자 그는 그가 그렇게 멀리 왔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사관들은 병희가 단순한 증인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왜 그는 매일 현장 근처에서 양치기로 일하는 사람, 소녀가 실종된 후 여러 날 동안 어떤 이상한 점도 인식하지 못했단 말인가.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강렬한 악취를 풍기는 부패한 시신, 학생들이 발견하기 전에 그가 정말 아무것도 느끼거나 감지하지 못했단 말인가. 더욱이 경찰은 병희가 과거의 폭력과 관련된 전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가 산속 한적한 곳에서 수년간 고립되어 살아온 이유 또한 수사 목록에 포함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를 진범으로 단정짓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없어 그를 계속 조사하고 엄중히 감시할 수밖에 없었다. 의심스러운 남자의 그림자는 전라도의 팽팽한 공기 속에 여전히 맴돌고 있었다. 과연 이 사람이 사건 해결의 열쇠일까? 아니면 그의 존재가 다른 누군가가 숨기려는 비밀을 가리는 단순한 막일까? 진실은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지만 이 섬뜩한 숲을 둘러싼 어둠의 무게로 인해 수사에 참여한 이들은 더욱 깊은 압박감을 느꼈다. 전라도 숲을 어둡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전라도 숲은 언뜻 보기에 하늘을 가득 메운 푸른 나무 그늘과 잎 사이로 새우며드는 햇살이 구불구불한 흙길을 비추는 신비로운 평화로운 곳이다. 이곳은 단순히 지역 주민들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지나다니는 길이 아니라 이전에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즐겨 찾는 장소였다. 깨끗한 공기, 지저귀는 새소리, 축축한 흙의 향기는 도시의 시끄러움과는 완전히 다른 희귀한 고요함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바로 이 고요함 속에는 예상치 못한 비밀이 깊숙이 숨겨져 있었다. 수사팀은 전라도 숲이 이 사건에서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여기서 일어난 어두운 행위들에 침묵하는 특별한 증인 같다고 판단했다. 이것이 왜 전라도 숲인가? 라는 질문이 수사팀과 지역 주민들에게 점점 더 강렬한 강박감으로 다가오는 이유였다. 지역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 숲은 오랫동안 특이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매일 지나다니지만 감히 오래 머물지 못했다. 많은 소문은 이 숲에서 실종 사건과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사건들이 발생했다고 전한다. 근처에 사는 한 할머니는 끔찍한 사건에 대해 알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0년 전에도 이 숲에서 사람이 사라졌어. 한 어린 행상 여성이었지. 경찰이 아무것도 찾지 못해서 그 사건은 잊혀졌고 그녀의 가족도 흔적도 없이 떠났지. 그때부터 이 숲은 낮이든 밤이든 음산한 기운으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멀리하라고 조언했어. 하지만 진짜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 바로 지금까지도. 실제로 전라도 지역의 역사 문헌에 따르면
숲은 한때 혼란한 시기에 법을 피해 도망친 자들의 은신처였다. 숲 근처의 작은 마을들은 심지어 이곳에 숨어 살았던 반란 집단에 대한 전설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었어. 한 마을 어른이 아련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느 날 왕궁의 병사들이 그 지역을 포위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붙잡지 못했고 오직 흩뿌려진 피와 거대한 나무들의 몸통을 산산조각 낸 검의 흔적만 발견했을 뿐이다. 이 숲은 그때부터 평화롭지 않은 곳으로 소문났다. 때때로 과학이 해결할 수 없는 의문들은 신비로운 영적 요소로 설명되곤 한다. 주민들은 숲에 들어서면 바로 근처에서 발소리가 울리거나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속삭임을 들었다고 말한다. 한 임업 종사자는 경찰에게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나무를 베어왔다. 하지만 숲의 깊은 곳으로 다가갈 때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는 듯한 섬뜩한 느낌이 든다.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고개를 돌릴 때마다 나무 그림자는 더욱 어둡게 느껴진다. 하지만 전설과 미스터리한 추측은 차치하고 수사팀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이 사건의 범죄자의 선택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이다. 구불구불한 길과 햇빛을 가린 나무 그늘로 가득한 전라도, 숲은 악한 행위를 하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익숙한 지름길에서 불과 몇백 미터만 벗어나면 생명의 모든 흔적은 거의 사라진다. 자전거, 남은 물건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은의 하얀 뼈까지 모두 숨 막힐 듯 적막한 공간에 녹아들어 마치 모든 소리가 숲에 의해 빨려 들어간 듯 했다. 처음부터 범죄 용의자들, 예를 들어 병이나 숲에서 살아본 경험 있는 불황자들은 전라도의 복잡한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산림감시원인 병희 자신은 수사 기록에서 항상 모순적인 요소였다. 그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숲의 외곽에 홀로 살면서도 며칠 동안 시신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 인물을 둘러싼 비밀의 베일은 수사관들의 의혹만 더욱 키웠다. 과연 그가 숲의 구석구석을 너무나 잘 알아서 모든 흔적을 숨길 수 있었던 것일까? 수사 과정에서 경찰팀은 점차 전라도 숲이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 숲은 마치 이야기의 세 번째 등장인물처럼 끔찍한 극적 장면을 그려내는 기이한 존재였다. 수사팀 내에는 암묵적인 믿음이 있었다. 이곳이 어떤 의심스러운 용의자보다도 범죄자를 보호했으며 아무리 어두운 비밀이라도 빛으로 끌어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왜 하필 전라도 숲이 선택되었을까? 그 답은 단순히 범죄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을 잃은 영혼들이 속삭이는 바람결을 통해 섬뜩한 경고를 내보내는 그 캄캄한 숲에 있을지도 모른다. 적나라 한 자백 긴장된 수사와 끝없는 질문들 끝에 작은 희망의 빛이 전라도 숲 가장자리에 홀로 사는 임병희 산림관리인에게 경찰의 모든 주목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모순된 진술과 신문 때마다의 혼란으로 그는 점점 중심에 서게 되었다. 수사의 압박, 새로운 증거, 그리고 경찰의 점점 커지는 의심에 몰리면서 결국 임병희는 더는 견디지 못했다. 그날 밤 작은 신문실에서 넌등이 그의 지친 창백한 얼굴에 희미한 빛을 비추었다. 공간은 비정상적으로 조용했고 수사관들이 진술을 기록하는 펜소리만이 들렸다. 그리고 나서 떨리지만 원한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병희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그랬어요. 맞아요. 제가 그녀를 죽였습니다. 방 전체가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한 경찰관이 조용히 고개를 들어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단단히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병희는 멈추지 않았다. 끔찍한 세부 사항들이 드러나고 말라붙은 입술로부터 섬뜩한 자백이 흘러나왔다. 병희는 오랫동안 사회에 버림받고 고립되어 쌓아온 원한과 감정들을 인정했다. 이 감정들은 점점 커지는 어둠처럼 그의 마음속에 쌓여 날마다 솟구쳤다.
운명적인 그 아침, 그는 우연히 하조은이 전라도 숲속의 작은 길을 자전거로 지나가는 모습을 보았다. 밝은 미소와 활기찬 모습, 깔끔한 옷차림의 그 소녀는 비융해의 어두운 내면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삶을 보여주었다. 이는 그의 마음속에 혼재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질투와 분노. 그녀는 너무나 완벽해 보여. 그는 눈물이 고인 채 말했다. 나와는 달리 뒤처진 존재와는. 뷰응해는 자신이 숲을 통해 조은을 미행했다고 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혼란스러운 생각들과 모호한 계획의 이미지들이 가득했다. 사람 하나 없는 한적한 길목에서 그는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나뭇가지를 무기로 삼아 갑자기 그녀의 뒤를 습격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그 소리는 울창한 나무들에 묻혔다. 그녀는 울면서 나에게 멈추라고 애원했어. 뷰응해에는 마치 자신을 고문하듯 천천히 말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잔인하게 그녀를 죽였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더욱 섬뜩했다. 뷰응해에는 자신이 고의로 시신을 훼손해 흔적을 지웠다고 밝혔다. 일부는 공포에서, 일부는 그의 왜곡된 정신에 의해 충동질받아서였다.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어. 공포였을까? 아니면 이상한 충동이었을까? 매 말마다 칼날처럼 청자의 심장을 갈라놓았다. 한 경찰관이 조용히 방을 떠났다. 이야기를 둘러싼 섬뜩한 기운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병인은 심지어 범행 후 숲가의 작은 집으로 돌아와 차를 태연히 마시고 밤을 잠들어 지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자책의 순간 사이에 병인은 체념에 찬 눈빛으로 자신을 사회에서 버림받은 존재라고 인정하며 삶에 대처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면의 상처가 주은에게 저지른 잔인한 행동의 변명이 될 수 있을까? 차가운 신문실의 빛 아래 병인은 오랫동안 숨겨온 가면에서 벗어나는 듯했지만 동시에 쓰라린 진실을 드러내고 있었다. 고된 수사의 여정은 결국 범인 스스로의 자백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트라우마와 길을 잃은 인간의 야만적 행위는 관련된 이들의 기억 속 어둠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고통은 여전히 잠식하고 있었다. 마치 전라도의 숲에서 끝없이 울려 퍼지는 차가운 속삭임처럼. 정의와 고통은 영원히 린병이의 자백은 4개월간 지속된 긴장된 수사에 막을 내렸다. 수사팀에게 진실을 밝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건이 전라도 지역 공동체에 뿌린 두려움과 불안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하주은의 가족에게 이 진실은 결코 안도감을 주지 못했다. 생기 넘치던 어린 여성을 되돌릴 수 없는 너무나 큰 상실감이 그들의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재판날, 마을은 마치 멈춘 듯했다. 지역 주민들은 호기심이 아닌 무거운 감정으로 법정에 빽빽이 모였다. 그들은 공정한 재판이 전라도의 원래의 평화를 다시 가져다 줄 것을 희망했다. 하지만 나측은 임업 관리인이 창백하고 지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설 때 누구도 비난의 눈길을 숨기지 못했다. 한때 작은 마을의 일원으로 여겨졌던 린병희는 이제 저주받은 이름이 되었다. 공소검사는 재판에서 사건의 끔찍한 세부 사항부터 병희 자신의 자백까지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냈다. 충격적인 증거들이 제시될 때 법정은 숨을 죽였다. 시체의 절단 흔적, 돌발적 분노의 흔적,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야만적 행위들이 드러났다. 프로젝터의 눈부신 빛 아래 진흙 묻은 자전거와 주은의 찢어진 책가방은 말없이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다. 병희는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변호사가 이 잔인한 행동으로 이어진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었다. 그의 무거운 음성에는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난 몰라요.
모두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나를 버렸어요. 그의 말은 법정에 울려 퍼지며 가장 적나라한 외로움, 억압된 감정이 회복 불가능한 광기로 변형된 감정을 드러냈다. 하지만 고립과 상처에 대한 변명이 손실을 달랠 수 있을까? 아니다. 법정의 한쪽 구석에서 주은의 어머니는 가슴 앞에서 손을 꼭 쥐고 있었고 눈물을 너무 많이 흘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붉어진 눈을 하고 있었다. 법정에서 발언하도록 요청받았을 때 그녀는 일어나 테이블 모서리에 손을 짚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단호했다. 당신은 버려졌다고 말하지만 내 딸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요? 주은은 착한 아이예요. 그녀는 당신이 한때 꿈꿨던 아름다운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전체 법정이 침묵에 잠겼다. 어머니의 말은 크지 않았지만 날카로웠고 공기를 가르는 칼날 같았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임병희는 가중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판결이 선고되었을 때 법정은 팽팽한 침묵에 빠졌다. 박수 소리도 환호성도 없었다. 남은 것은 다만 무거운 감정뿐이었고 마치 재판 자체가 누구도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는 비극의 연속 같았다. 일부 주민들은 인간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전라도 숲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이 시골에서 평화롭게 살았던 병희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살인자가 될 수 있었을까? 외로움과 버림받은 느낌이 그를 절망의 길로 몰아갔던 것일까? 아니면 누구도 보지 못한 어둠이 그의 내면에 항상 존재했던 것일까? 사람들은 전라도 숲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한때 평화의 상징이었던 이곳은 이제 갑자기 끔찍한 기억과 연결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동의했다. 숲의 시선은 더 이상 자연의 부드러움이 아니라 섬뜩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나갈 때마다 나무십 사이로 비치는 햇살조차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했다. 마치 이곳에 여전히 가슴 아픈 이야기의 파편들이 남아있는 듯했다. 지역 주민들은 숲 가장자리에 희생자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 주은을 추모하고 동시에 인간 영혼의 어두운 면에 대한 경고로 삼자고 제안했다. 이 끔찍한 사건은 막을 내렸지만 그 여파는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전라도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마치 조용히 목격한 비통함을 느끼는 듯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주은의 어머니의 고통을 없앨 수 있을까? 우연히 시신을 발견한 학생들의 트라우마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질문들은 아직 답을 찾지 못했고 오직 시간만이 일부나마 치유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도 주민들의 깊은 마음속에서 하주은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외로움이 공감과 이해로 채워지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하지만 영원히 그 어린 소녀의 기억은 지역 주민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을 것이다. 인간의 방황에 의해 꺼진 순수함과